잘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보이시는 거로 알고 잠시만요.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 좀 저희가 시작이 좀 아주 자연스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음, 저희가 줌 링크가 몇 개가 지금 다른 게 돌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세미나는 저희가 제목에 있듯이 Weekly AI Knowledge Exchange 세미나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매일 가중하면 매주 자주 뵙고, 그 다음에 특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AI에 대해서 헬스케어 입장에서 좀 더 여러분과 자세히 이야기도 나누고, 지식도 높이고, 그리고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저희 학생들 같이 준비하면서 디지털 헬스학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또 그 외에 다른 분들과 어, 어떤 분들이 여기서 계신지 서로 좀 만나고 네트워킹 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진행하기 전에서 한 가지 네, 나 5시 전까지 인사 해야지 진행 말씀. 오늘 끝난 걸 해주고 아니면 네. 내일. 어, 저희 진행하신 선생님들은 요 마이크를 강제로 전체적으로 좀 꺼주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마이크를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서울병원의 디지털 혁신 추진단에 그 속해 있는 데이터 혁신센터의 저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영문을 직하면 이제 Chief Information Officer로 되어 있고요. 또한 성균관대학교 삼성의과학대학원의 디지털 헬스학과의 참여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AI 대한 의료인공지능학회 부회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관련된 연구회, 생성모델 연구회 회장 등, 연구회 회장 등을 같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 병원과 AI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 생각에는 한 40여 분 정도, 여러분들과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Q&A가 있는 경우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자체가 저희가 가능하면 1시간 안에 여러 바쁘신 선생님들 고려했을 때, 그런 굳고 짧게 가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좀 길지 않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삼성서울병원 지은 지 30년이 됐고 이제 올해부터 31년째가 됐네요. 관련돼서는 디지털 혁신의 여러 그런 밸리데이션, 국제적 그런 평가 등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게 업무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스마트 병원과 AI라는 주제에 있어서 이 AI에 앞서서 그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드릴 거라서 앞에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보는 AI가 예전 같았으면 어, 뭐, ANN, CNN, 딥 러닝이었고 지금의 AI는 모두가 다 챗GPT 같아졌죠. 근데 그 전에 AI가 함의하고 있는 뜻은 기계화가 가능한 모든 소프트웨어 전반을 아우르기 때문에 디지털화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할 거라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주로 삼성병원 주로 혁신이라고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안해서 가야 되느냐? 음, 그 여기서는 디지털뿐만 아니라 그 의료에 있는 사용하는 모든 기술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밸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처치가 자리를 잡으려면 물론 당장 어떤 의료 기술이 혹은 의료와 관련된 기술이 저희가 환자 치료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코스트를 줄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더 액세스, 그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의료의 질을 모두 올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는 딱 들어봐도 없겠죠. 비용도 적게 들면서 더 많은 환자들 치료하면서 더 높은 품질에 있는 건 없을 것 같죠. 사실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론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트라이앵글 하면 저희 옛날 음악 시간에 치는 그런 그 트라이앵글 있죠. 땡땡 소리 나는 트라이앵글. 그게 보면 이렇게 올려다 놓고 하나를 흔들면 나머지 두 개가 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의료기술, 여기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AI도 포함해서 의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코스트를 반대로 줄이거나 아니면 코스트가 그대로라면 그와 같은 액세스를 접근성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 둘 다 못 바꾼다면 최소한 퀄리티를 올려야 됩니다. 반대로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코스트가 그거만큼 그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적용이 잘 안 되겠죠. 이 코스트는 아주 쉽게는 머니입니다. 돈이고 그 외에도 의료진의 시간과 의료진의 버든을 증가시키는 것 역시 코스트입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사람이 우리가 분신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결국은 크게 저희가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보면 다 코스트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AI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AI가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저희가 이런 각 병원에 가지고 있는 어떤 큰그 전략 방향이라고 하는 거에서 잘 얼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삼성병원의 전략 방향이 크게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환자 중심이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일리스 중심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첨단 지능형 병원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등등의 이런 전략 방향 중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인텔리전스가 이 커스트 액세스 퀄리티와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저희가 여기 가운데 보시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인공지능 그러면 그 등가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뭐 그게 결국은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을 내주는 어떤 그런 수식이죠. 근데 그 밑에는 들어가는 데이터, 그 밑에 들어가는 이제 오퍼레이팅 하는 시스템, 하드웨어, 네트워크, 그리고 그 위로는 총 사용자까지 이 모든 층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알고리즘이 좋다고 그래도 들어가는 데이터가 좋지 않는다면 이거 너무 식상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주 요새 챗GPT에서 아주 챗GPT 말고도 아무튼 생성 모델에서 차트를 굉장히 잘 써준다고 해봐요. 요새 계속 유행하는 게 그 대화를 이제 하면 그 대화를 가지고 차트를 써주는 그러한 솔루션이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그럼 대화를 저희가 지금 뭐 2분 대화, 3분 대화를 하면 과연 좋은 차트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는 이 앞과 뒤가 얼만큼 중요한지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 사이에 알고리즘하고 요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런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표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전체 디지털 헬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게 뭐 이거는 사실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로서 그 평가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이런 인디케이터가 각 솔루션 그리고 솔루션을 적용하는 현장에서 평가로서 적용을 해야지 스마트 병원이 제대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었던 걸 거고요. 예, 일부러 저희가 소리는 안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MR에 무엇인가를 넣어서 어떤 환자에게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낙상을 하거나 아니면 욕창이 발생하거나 이거보다 병원에서 환자 앉아서 중요시 여긴 지표들인데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저희가 특정 환자가 엑스레이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 그걸 체크하지 못하고 저희가 귀가시킬 수도 있죠.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니까 제 영상의학과 선생님 보시기 전에 제가 바쁜 틈에 엑스레이에서 환자의 무슨 기흉이라고 있는데 놓칠 수도 있어요. 이런 데도 이제 쓰여질 수 있고 또한 환자가 내원 당시에는 저 어떠한 처치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증 처치가 늦어져서 저희가 인터벤션이 늦어져서 환자가 위해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긴 했는데 시간을 놓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환자의 어떤 리스크를 어세스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의 영상을 평가한다든지 환자의 상태를 저희가 새로운 지표로 모니터링해서 특정한 처치를 저희가 추천한다든지 하는 것에 AI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는 저희 경험으로는 저희는 이제 다윈이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 각종 AI 그런 알고리즘들을 지니고 있는 서버가 그런 다윈이라고 하는 메인 서버와 소통하면서 값을 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값을 받아서 저희 사용자인 의사와 의료진들에게, 혹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이런 값을 주기도 하긴 합니다. 경우에 따라는 결국은 다 EMR에 연결됩니다. EMR에 있는 그런 값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모바일 서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서버와 사용자가 소통할 때 AI 서버가 거기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경로로에서 다양한 레이어에서 그런 AI 알고리즘이 여기 다 사용자입니다. 그 사용자와 데이터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뭐 일부는 쉽게는 뭐 저희가 어, 그 내시경 하고 있는 경우에 내시경 자체도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 내시경을 화면을 보여주는 컴퓨터에 직접 작용하면서 그 화면상에 저희가 여기에 뭐 폴립이 있어요. 여기에 의심스러운 병변이 있어요. 표시해지는 식으로 로컬에서 저희가 통신하기도 합니다. 결국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어떤 병원에나 어쨌든 의료에서 망을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망과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들 그리고 뭐 하드웨어라고 하면 이게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온프렘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어떤 디바이스 저희 그거는 뭐 랩탑이 될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쓰는 모바일 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상호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각 AI 서버가 에이전트들이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감시하고 이것들이 지혜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잘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저희가 많은 행위들이 여러 데이터를 훑어보면서 특정한 어쨌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계속 환자를 저희가 리프레시하면 적게는 한 대여섯 명, 많게는 15명에서 저 정도 되는 환자분들을 제가 주치의로서 계속 이 환자들 모시고 뭐 짧게는 한 두세 시간, 길게는 12시간 넘게 오는 검사가 나빠지진 않았는지, 발탈이 나빠지진 않았는지, 중간에 해당하는 처치가 각 진료과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제 시간에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의 적시를 놓치니까요. 이와 같은 일들을 잘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반복적으로 리프레시를 정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어노말리 혹은 어떤 나빠진 트렌드를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인터벤션을 제안하는 것들이 결국은 기계적인 일들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런 어세스먼트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환자가 약이 들어갈 때 환자가 수술 전후의 컨디션이 바뀌고 저희가 세다티브가 들어가고 전후의 컨디션이 바뀌고 이러한 것들이 환자의 낙상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데이터를 모아서 평가하는 데는 3분이 걸리지만 기계적으로 하는 데는 5초면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연한 것들이 다시 돌아가서 더 중요한 거는 평가가 되면 평가로서 끝나면 안 되고요. 평가의 원인은 평가에 따라서 환자의 차별화된 인터벤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벤션을 유도하고 그 인터벤션의 결과값을 다시 회신해서 이게 루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오고 있고요. 저는 액셔너블 AI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었는데, 특정한 환자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레스트가 날 것 같아요. 에서는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거고요. 그 중에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환자에게 이미 DNR을 획득해서, 아, 이분은 돌아가실 것 같아. 라고 해서 저희는 그래서 차별화해서 이런, D자를 갖다 저희는 써왔습니다. 이거는 다이는 오픈한 이후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써왔는데, 이분이 나빠지는데 이미 거기에 대한 크리티컬 케어를 안 하실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크리티컬한 환자에게 있어서 어떤 특정한 처치를 저희가 알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할 건 다 했어요. 그런데 환자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할 거를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다 안 해서 환자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할 거를 기준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재평가하는 거죠. 중증도라기보다 이분은 초기에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여기서 저희는 크리스라고 해서 저희가 크리티컬 인터벤션 스코어라는 그런 것이 AI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각종 이제 그 서버를 통해서 그 값을 쓰는데 뭐 환자가 에트리얼 라인 저희가 동맥 압을 갖다 처음부터 아주 자세히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산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산소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고용량의 산소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초기에서부터 기계호흡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저희가 환자에게 승합제라고 해서 강제로 혈압을 올리는 약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카테고리들을 점수화해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게 5점이라는 거는 5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애들 좀 많이 쫓아다니기도 하거든요. 재미있는 점은 여기에 그 노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기존의 룰 베이스, 이건 국가에서 제안한 방식의 트리아지가 3점이 되게 많죠. 다 3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건 이 같은 3점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부터 5점이 제일 높은 겁니다. 0점은 아직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기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코어하고 병행을 해서 썼을 때도 이제 추가적인 저희가 정보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퍼블리시 중입니다만은 이것들이 실제로 이런 크리티컬 케어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여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게 환자의 예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보정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 때는 아마 CXR이 만들 때는 아마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을 돕고자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만든 사람은 아니어서. 하지만 써보니까 이게 만든 데이터와 만든 사람의 그 의도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이제 하다가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여기 너무 그림이 작긴 합니다만은 언뜻 지나가면 유모소락스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빨갛게 이렇게 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다 이거 뭐지? 하고 자세히 한번 더 보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아까 영상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판독을 내려줄 때는 그 가치가 비교적 적지만 한 환자가 뭐 비전문이죠. 영상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데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의도와 쓰는 사람의 의도가 다를 수가 있고 반대로 만들자 할 때 과연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나왔느냐, 에비던스가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상, 이상, 삼성보다 어떻게 보면 사성이 더 중요해지는 건데 쓰고 나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결국은 저희가 충분히 데이터라고 해서 나중에 입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를 잘하는 것이 저는 AI를 만들고 초기에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능보다는 스마트 병원은 그러한 리얼 월드 세팅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니터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 이런 그 현장에서밖에 얻기 어려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사실은 스마트 병원에서의 AI의 활용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병원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데이터 중에 그 환자에 대한 환부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다른 이거야말로 비정형 데이터고 이런 비정형 데이터면 민감 데이터죠. 보통 이건 많이 지금 블러 처리를 했지만 엉덩이 사진 진짜. 그럼 엉덩이 사진을 저희가 외부에서 뭔가 공유한다기보다 같이 하기 굉장히 제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식별화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식별화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런 모든 스페시픽한 경우를 다 아우르지 못하거든요. 결국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경우는 각 병원 단위에서도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병원의 환자 케어를 위해 쓰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잘 이거를 태깅을 잘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하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보시면 이것을 저희는 이제 병원의 아까 디바이스에 붙여서 쓰고 병원의 프로토콜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으면 이 프로토콜을 저희가 연계해서 이런 처치를 하는구나까지 연결이 되게 만드는 것들은 이거는 이 알고리즘 만드는 회사에서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희가 이거 무슨 스테이지는 알겠어. 근데 병원의 어떤 지침이 혹은 지침 중에서도 뭐 드레싱에 대한 병원에 수입되는 재질이 바뀌었을 수가 있죠. 재료는 늘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무리 이런 그런 환자의 욕창에 대한 평가가 익숙한 사람들도
최근 바뀌고 있는 처치 재료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치 재료 연결을 했을 때 그 밸류가 더 증가하는 거죠. 아까 코스트, 나그 액세스, 퀄리티라고 했을 때 들어가야 돼. 내가 지침 찾아보고 해야 될 시간 대신에 그 지침도 또 보면 이만큼 두꺼운 문서죠. 이걸 갖다 앱을 키고 얘를 갖다 사진만 찍으면 제일 최근에 업데이트된 다 그 EMR하고 연결된 게 보여질 수 있다면 그게 시간을 줄여주고 그게 적절한 처치가 처방이 내려져서 교수님 그 처방 없는데요. 이건 사실 이 처방은 이제 주로 그 의사직보단 간호직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과 어쨌든 버든에 대해서 좋아진 그 경감시켜 주는 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그런 AI CDS에 대한 영향은 결국은 이거에 대한 하나의 루프입니다. 클로즈 루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도 보여드린 여러 가지 모델이 사실 몇 번 업데이트가 된 버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나오고 그건 보통은 연구단에서 보통은 엑스플로어를 하실 겁니다. 데이터를 프랩하고 엑스플로어 하신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등록하면 사실은 이때 준비된 데이터하고 이때 쓰는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하진 않죠. 아까 욕창 사진만 해도 사진이 찍으면 다 환부 중심으로 잘 준비가 됐을 것이냐? 분명히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 사진들을 다 좀 크로핑도 하고 뭐 로테이션도 하고 밝기도 조정하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셨을 거예요. 리얼 월드 세팅에서는 그걸 갖다가 자동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게 만들든지 솔루션을 아니면 그 리얼 월드 세팅에 맞춰서 튜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평가한 다음에 디플로이를 해보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할 때 과연 이 환자가 트레이닝한 데이터는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 환자하고 같은 환자는 아니죠. 같은 환자라도 옛날 그 환자였겠죠. 그래서 새 데이터셋에서도 역할을 하는지 정확성이 유지되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과연 열심히 뭔가 트리아지라고 색깔을 바꿔주는데 의사직이 과연 그걸 갖다 얼만큼 혹은 그 의료진이 얼마만큼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로 인해서 어떤 디시전이나 액션이 얼마나 바뀌는지까지 모니터링이 돼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약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는 그럼 다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다시 데이터를 또 준비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지 저희가 데이터를 제대로 준비를 해서 AI를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루프는 사실은 저희는 일상적으로는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한 처치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나서 항상 이제 좋든 싫든 피드백을 받죠. 뭐 스스로 피드백할 수도 있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처치는 그런 환자에게는 하면 안 되겠네. 혹은 이런 환자에게 좀 더 빨리 해야겠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그걸 통해서 더 처치를 나아지게 하는 것처럼 이런 알고리즘 역시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제가 이렇게 한 달 한 번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몇 달씩 사람들 공수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요걸 갖다 원활히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뭐냐 이런 그런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병원 정보망을 주로 관심 있게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플랫폼이 고민이지만 스마트 병원 역시 중요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런 서비스 플랫폼, AI 서비스 플랫폼 레이어를 어떻게 준비하냐도 고민을 많이 할 부분입니다. 그 한 가지 요새 더 나가서 오늘 제가 스마트 병원 하면 젠 AI가 뭐 얘기를 많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이겠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그거는 뭐 유튜브도 많기 때문에. 근데 병원의 입장에서 스마트 병원에서 입장에서는 저희가 환자가 저는 진짜 스마트 병원이 참고로 뭐냐고 물어보시면 보통 저는 멍청하지 않은 병원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아니 병원이 왜 시스템에 왜 이래? 왜 들어왔는데 내가 아까도 뭘 등록하라고 그러더니 또 뭘 등록하라고 그래? 왜 한 번 서명했는데 또 서명하라고 그래? 왜 이쪽에서 서명한 걸 저쪽에 받던 의료진이 왜 몰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똑똑하지 않은 환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일 거예요. 내부적으로 왜 정보가 서로서로 교류가 안 돼? 나는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환자의 전이에 맞게 환자가 처음 오면서부터 쭉 나가는 최종 퇴실 혹은 퇴실 이후 과정에까지의 해야 될 업무들이 많습니다. 가장 저희가 스마트한 병원도 사실은 스마트한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겠지. 환자가 들어올 때 되면 환자가 벌써 그
예약할 때 있는 정보들을 다 버리지 말고 그때 했던 얘기를 잘 갈무리해서 나중에 외래 네, 간호사 소개팅에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뭐 하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데이터가 잘 모여져서 환자 퇴실할 때도 처음부터 궁금했던 것들이 잘 설명이 되겠지. 퇴실 이후에는 퇴실하고 설명하면 환자분들 정신없이 집에 가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억이 안 나시는데 그걸 왜 기억 못했어? 그러지 말고 그때부터 뭔가 뒤져볼 수 있는 정보를 드려야겠지. 이런 게 스마트 병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스마트 병원이 결국 그 스마트한 케어, 저희는 이제 케어기버가 이제 존재하는 건데, 그 케어기버의 그런 역할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환자의 어떤 어, 정보를 얻어서 그걸 기반으로 처방을 하고 의무 기록을 쓰고 결과를 재해석해서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까지 우리가 스마트한 의료진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의 그 역할을 도와줘서 뭐 관련된 매트리얼을 저희가 뭐 만들어서 그 의료진이 손쉽게 환자에 건네주게 한다고 하거나 혹은 의료진이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를 환자가 추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들이 환자의 타임라인과 그 다음에 클리니컬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배치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런 게 되려면 그럼 단순한 몇 개 알고리즘과 몇 개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희의 그 전체적인 여정에 맞게 고민하면서 그걸 앞에서부터 뒤에까지를 쭉 이어지게 해야지 스마트 병원인 겁니다. 그 솔루션이 스마트한 게 아니라 병원이 스마트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는 이제 러닝 헬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지칭을 하고요. 뭔가 아무튼 적용을 하고 데이터로서 나온 걸 다시 분석해서 다시 재적용하는 것에 계속 순환 상승을 그리는 게 사실은 좋은 모습이죠. 사실 이 단계 하나하나가 잘 안 되고 이 그림은 다 연결돼 있지만 사실은 사람도 쪼개져 있고 부서도 쪼개져 있고 과정은 이 사이사이 몇 년씩 걸리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컨셉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이 계속 연결이 돼야 합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가지고 그 뭔가 그 EMR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꼭 뭐 처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습니다. 잘 쓸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걸 통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그게 뭐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널리지가 결국은 어떤 패키지 형태로 적용이 돼야 돼서 그 적용은 어떤 경우는 로봇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는 EMR을 통해서 됩니다. 그 EMR 통해서 된 결과가 결국 액션으로 다시 처방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각 단계가 다 지표화돼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CDS들 많이 적용하고 특히 약물 관련돼서 뭐 팝업들 많은데 팝업 결과를 이 사람이 yes, no를 했던지를 다 저장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까 분명히 나는 빨간색 팝업이 떠서 난 그것 때문에 약을 바꿨는데 나중에 환자가 따진 거예요. 이거 약 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건 병원에서 이거 위험이 떴는데 도대체 그 떴다는 증거가 어디 있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것을 봤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남아야지. 이거는 옳은 결정이었고요. 이건 틀린 결정이었고요. 이거는 이거는 팝업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이건 팝업이 아니라 아예 막아야 되네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AI가 적용되려면 이 루프가 좀 있어야지 제대로 적용됐습니다. 특히 AI. 그렇습니다.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AI가 과연 어떤 것들을 AI라고 부르냐? AI는 단순한 룰도 AI입니다. 어떤 룰이 AI냐? 맨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자가 저희 병원에 어, 산부인과 상과에 오시는 인부세요. 12주째 임산부세요. 근데 제가 산부에게 쓰면 안 되는 약을 처방하면은 이거는 인부 처방 금기약인데 이분 인부로 등록이 됐네? 라고 그러면 굉장히 잘 알아보게 저한테 띄워줘야겠죠. 절대 이 약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그 알람을 주는 건 가임기 여성한테 그냥 모두 알람 주는 거하고 완전 다른 종류의 알람을 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스태틱스트에 기반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그 각 처방하시는 진료과 선생님마다 처방 자동 완성에 대한
알고리즘이 로직이 다릅니다. 그게 누가 계속 써주는 게 아니라 그 과에서 했던 처방을 매일매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프리퀀시와 그 처방 쓰시는 그 기호에 따라서 저희가 라인업을 해드립니다. 최소한 클릭과 최소한 커서를 몇 번 적게 하시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머신러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할 때 맨 위에 아세트아미노펜 처방하라고 제가 정한 거 아니거든요. 전 아세트아미노펜 많이 처방해서 아세트 치면 제일 위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과에서는 ACE까지 치면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저희가 특정한 질환에 대한 이 진단명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처방 것도 프리퀀시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룰 기반에서 적용한다면 머신러닝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 순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저희가 특정한 사진을 보고 하는 건 딥러닝입니다. 그리고 딥러닝 중에서도 뭐 특히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딥러닝이 많이 활용될 수 있죠. 나아가서 근데 뭔가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 그 딥러닝 안에 제너레이티브 AI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랭귀지를 주로 쓰게 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쓰면 VLLM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쓰면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요새는 L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LMM이라고 하고요. 혹은 요새는 또 여기에 LLM의 스몰 스케일, 작은 스케일로 우리가 PC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면 SSLL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I 적용을 돼서 고민할 때, 나는 제일 최신의 나는 라지 랭귀지 모델만 쓰겠지. 연구용은 그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구할 때 LLM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아까 이 LLM 돌아가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트와 그다음에 액세스와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는 가장 적정 기술이 활용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병원에서 스마트한 병원이 될 수 있죠. 어,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이 기술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쓸지 다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환자 전이 기준으로 아까 다시 보시면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좀 의무 기록을 보고 그런 생성을 할 수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져온 기록들이 지금 아직도 앞으로도 상당히 어떤 종이로 갖고 오실 거예요. 근데 그 보기 너무 어렵고 본 내용을 보고 눈을 쳐야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 로스가 있겠죠. 저희가 스캔을 한다 그러면 그 이미지에 떠 있는 거지 그게 데이터로 활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OCR이죠. OCR처럼 인식해서 환자에게 중요한 것들을 심지어 이미지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EMR에 넣어주는데도 쓸 수 있겠죠. 반대로 저희 기록을 한 쭉 기록이 있는데 그걸 다시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요약을 해야지 다른 기관에서 쓰실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저희 병원 그 차트를 막 수백 개를 다 읽어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요약 등에도 이제 쓰일 수가 있겠죠. 환자가 입원을 해서 어떤 처치를 한다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사실 미리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그 과정을 의료진을 향한 요약도 가능하겠죠. 지금 끝나고 수술 기록실을 다 쓰시는데 수술하는 과정 중에 뭐 이 과정을 해서 피가 나서 뭐뭐함이라고 말을 하면 지금 그때 과정이 뭔지를 컴퓨터가 AI가 인지를 해서 수술 기록지에 어떤 일이 순차적으로 벌어졌는지를 요약했습니다. 지금 클로버 노트 같은 겁니다. 지금도 아마 지금 이 강의도 AI가 요약하고 있을 텐데 그게 제 수술장에서 된다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걸 일일이 쓰는 시간도 줄여줄 뿐더러 내용도 훨씬 더 풍부해지겠죠. 예전에는 굉장히 정형화된 내용들에 조금만 달라지는 것만 주의사항만 넣었다면 그리고 그게 나중에 더 나아가서 그거 자체가 또 데이터로 활용돼서 제가 수술용 가이드라든지 수술 로봇을 가이드하는 데 쓰는 사람을 가이드하는 데 쓰는 데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 입원하면 여러 의료진이 돌아가면서 응급실 같은 경우는 뭐 가만히 제자리에 있어도 저희가 당직이 바뀌면서 해서 저희가 핸드오버가 벌어지는데 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도 빠지지 않게 저희가 해드리겠죠. 예컨대 제가 인계를 하면서 이 환자 왼쪽에 그 플루라 인퓨전이 있어서 왼쪽에 저희가 소라 센시시스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듣는 분들이 착각하고 오른쪽에 찌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그러면 이제 AI 모델이나 AI 비전이 그걸 보고 그건 오른쪽인데요 라고 가르쳐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 희망적으로 상상 속에서만 벌어지면 좋겠는데 실제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항상 해도 부족한 게 설명입니다. 설명은
왜 부족하냐면 설명량도 문제지만 환자 입장에서 그 설명이 필요한 시기는 설명을 듣는 시기하고 다르거든요. 환자는 집에 가서 다음날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잠깐만 어제 무슨 일 있었지? 라고 그때 그 설명을 듣고 싶으신데 지금은 태어날 때 그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제가 설명해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환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도록 저희 교육이 제강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 외에도 저희가 약물 저희가 병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약이 제대로 포장이 되어서 환자의 그때까지 가야 되고 저희가 보험 청구라는 것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의 각 분야에 들어가는 것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금 다 저희 손과 저희 머리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인공지능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때가 이제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건 최근에 저하고 이제 저희 병원의 그 연구부원장님과 다른 팀들하고 같이 이제 지원을 했던 과제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저희 그 팀에서 하에오라고 하는 회사와 이제 제로얼 회사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했던 데이터가 저희가 EMR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의서도 이렇게 좀 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다 맞춤형으로 수술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제공이 돼야 되고 했던 과정들이 사실 앞에 거 연결됩니다. 잘 기록이 돼야 되고 나중에 가이드에 써야 되고 저희가 지금 오고 가는 그런 대화들이 다 휘발성입니다. 다 쓸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오류가 없이 잘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그런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하는 행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저희 응급실에서 그 최근에 굉장히 그 법원에서 유죄받아서 굉장히 속상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는 저희 응급실은 아니고요. 다른 병원 응급실이었는데 도착해서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오래 안 앉아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셔서 결국에는 이제 보니까 음, 그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심해서 그거는 카디악 어레스트로 돌아가셨던 케이스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무슨 케이스의 무슨 문제가 초반에 의료진들이 엄청 달려들어서 많은 처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의료진이 유죄받은 이유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기록이 없대요. 기록이 없어서 그 처치를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저희는 그 타이밍에 의료진이 그걸 기록을 할 정신이 없었겠죠. 처치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아마도 응급실이었으니까 밀린 다른 환자들도 처치하느냐고 그 기록을 일일이 다 못 썼을 겁니다. 결론만 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게 환자에게도 설명되지만 의료진 스스로 하는 행위가 더 합당하게 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 이제 불편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잘 수집을 해서 그 의료 서비스가 더 나아지게 할게 그리고 환자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IRB를 1년에 여러 개를 쓰는데, 쓰다 보면 IRB 혹은 동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은 거의 반복입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대한 스레시홀드를 좀 낮춰드리고, 알고 보면 좀 기계적인 겁니다. 근데 컨텐츠마다 다르니까 미리 써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식에 맞추는 제너티브 AI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챗GPT에 대한 양식이 좀 챗GPT가 그걸 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각 병원들이 다 내부에 가지고 어야 될 자료지 쉽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스마트 병원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데이터들을 이러한 툴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로드맵을 만들고 그걸 잘 구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국은 이제 스마트 병원에서는 지난 저희 첫 번째 시간에서 닥터 니감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알고리즘은 더 엑스퍼티즈를 가진 곳들이 많고 저도 여러 선생님들하고 특히 병원 외에 있는 전문가 또 병원 내에서도 이제 AI 전문가들 선생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하지만 이 데이터를 만들고 활용하고 그리고 수집하고 하는 행위는 다 병원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데이터들을 잘 모으고 잘 수집할 수 있는 굉장히 전향적 데이터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건 남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연구 서버에다 넣어놓고 연구 서버에서 쓸 수 있는 특히 이제 GPU 에서 이제
하게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잘 어, GPU 등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다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이런 인덱스, 아까 말씀 이런 것들도 저희가 AI가 스마트 병원에 간다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준비한 저희는 스마트 병원으로 간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그 자산에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 시스템이 이와 같이 있고요. 뭐 그림입니다. 저희 병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내부 서버가 있고 내부 서버에서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부의 데이터를 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이걸 잘 처리하고 나아가서 이것을 외부에서 가져온 같은 AI를 여기 잘 활용하는 것들이 어, 쉽진 않았습니다. 이유가 결국은 이제 GPU 리소스 그리고 GPU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사실 작년에 여기 것들 작년에 준비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망 안에서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 데이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프로세싱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아까 AI 엔진을 만드냐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페이스는 지금 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리지널 페이스에서 오페이스인데 그래서 그런 어, 각 기능들, 모델들 만들고 그걸 디플로이하고 서비스하는 것들이 이제 원내망에서 저희는 원래 병원망은 의무 기록을 쓰고 처방을 주고받고 하는 게 주요 역할입니다만은 나아가서 이제 지식을 저장하고 지식을 주고받게 하는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중간자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것들이 이미 해당 기술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IT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신의 제조급 고급 기술을 갖다가 선행적으로 쓰는 제한이 있고요.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GPU 리소스를 나눈다든지 내부망에서 활용하기 좋게 플랫폼을 구성한다든지 그걸 오토메이션에 시켜서 과정이 셀프로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기능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국가과제 등을 통해서 좋은 GPU들을 좀 많이는 못 들여놨습니다. 들여놔놓고 해보니 작은 뭐 7빌리언, 8빌리언 정도 모델이면 그래도 내부 리소스에서 외부로 데이터가 못 나가니까요. 그래서 내부 리소스에서 한두 시간 정도면 파인 튜닝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유지 보수 가능한 범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나중에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아마 이와 같은 어프로치가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핵심은 저희가 클라우드에만 의존할 수 없고요. 내부 그리고 리서치망에서만 쓸 수는 없고 그리고 그런 현업에서 저희가 쓰는 데서 그런 GPU 리소스를 활용한다는데 목적이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 로봇이고요. 가장 AI가 잘 쓰일 수 있는 곳은 하나는 로봇입니다. AI가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뭘 해? 그러면 사람이 그것에 대한 저항선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런 프로프이기도 합니다. 그거가 이제 최종 환자를 지켜주는 안전망이기도 하지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이 더해집니다. 근데 로봇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 로봇만 해도 어디로 가야 돼? 내 위치가 어디야? 로봇은 얼마나 기다려? 다음 건 뭘 해야 돼? 상당 부분 룰이지만 오가고 하는 길, 위치, 그리고 그런 리소스 최적화는 사실은 저기는 또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 여기에 소셜 로봇까지 저희가 생각한다면 지금 대부분은 정보를 나르고 물건 나르는 게 있지만 스스로가 도움을 줘서 휴먼과 인터랙션 한다면 이 역시 저희가 향후 기대가 많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더 사실은 확장자일 겁니다. 어, 그 저희 병원 같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디지털 트윈이고요. 그 병원 디지털 트윈은 지금 그래도 많이 공정률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런 1층 부분과 그리고 응급실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 여기 아바타들이 좀 있습니다. NPC라도 부르는 분들이 이 뒤에는 지금 지금 보이는 거는 뒤에는 사실은 어, GPT 엔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GPT 엔진이 아니라 그 로봇을 움직이는 똑같은 원리가 사실은 그런 그 캐릭터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를 움직이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환자는 익숙한 환경 내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고, 의료진 역시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받을 때 이런 환경 내에서 좀 더 친숙하게 트레이닝을 해서 추후 현장에서 역할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적은 시간, 그런 트레이닝 시간을 가지고 현장 적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봇과 메타버스는 너무 스마트 병원하고 뜬금없는데요. 그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게 무슨 기술을 만드는지는 어떻게 보면 IT 회사 일이고 병원은 그중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주고 그 스테이지에 맞춰서 쓸 수 있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병원에서도 저희가 지금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저희가 선험적으로 테스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스마트 병원과 AI에 대해서 제가 좀 두서없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아마도 전에 들으셨던 그런 프로페서 니감의 AI에 대한 큰 방향성과 그리고 저희별 방향성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지식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 하고 강의를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제 제가 채팅이 보이네요. 채팅을 통해서도 대답을 드리고 네,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드리고 혹은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거 일단 읽겠습니다. 전소현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환자 관련 데이터에 대한 지식화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무와 관리자가 계신지 궁금합니다. 휘발성 정보와 별개로 설계하고 관리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삼성병원 파이어 활용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여러 개 주셨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인포메이션이 있고, 널리지가 있고, 위즈덤이 있고, 이런 정보의 단계를 나누는데, 지식화가 룰을 말씀하시고 한다면 룰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있고 룰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룰은 사실 클리니컬한 룰들은 그 케어기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다 그분의 엑스퍼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를 각 부서별로 또 저희가 중앙지에 대해서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생제 이것은 저희 감염관리실이 항생제 적정 투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룰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도메인에 드리는 게 있고 저희가 유니버설하게 커먼하게 병원 전체에 적용해야 되는 거는 또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각지 따로 있습니다. 그게 CDS가 나아가서 그런 데이터 그냥 그보다 하단에서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하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큰 데이터 시스템은 다 그렇지만 저희가 DB화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와 운영계에서 있는 것은 둘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병원 운영계는 부담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 진료에 차질을 일으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거는 배치성으로 돌아가야 될 데이터가 있고 어떤 거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반영해야 될 데이터가 있어요. 이 둘을 잘 갈라서 그거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아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한 배치로 돌리는 게 시스템에 대한 부담과 위험이 적은 반면에 실시간성 데이터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 다른 숙제거든요.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 파이어는 저희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국가 가제팅을 내서 건강정보구조의 파이어 서버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기타 사업들 관련돼서 저희가 파이어 서버를 구축했던 사례가 있고 사실 첫 번째 파이어 서버는 한 10년 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되는 시범 서비스 마치고 나서 좀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있고요. 파이어 서버 여기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패스트 헬스케어 인터로퍼레이티 리소스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병원 정보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입니다. 근데 저희가 정보 내에서 서로 교류할 때는 파일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물론 HL7이 있습니다만 파이어도 HL7의 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병원 외부 특히 모바일
PHR 등과 또 소통할 때는 이런 파이어에 대한 기준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파이어 서버를 표준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병원 정보망은 그걸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파이어는 저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실은 파이어는 어떤 데 쓰고 있냐면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 아마 여기 저희 유준상 교수님이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그 알고리즘이 더 이상 저희가 각 병원에서 뭐 나름 개발해서 쓰고 이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우리 마치 우리 폰에 앱 다운받듯이 알고리즘이 딱 내려오면 그 알고리즘을 딱 받아서 딱 끼우면 돌아가면 좋겠죠. 그러면 저희가 구독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한 달에 뭐 몇만 원을 낼 테니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 업데이트도 쉽겠죠. 아까 그걸 타 병원에서 트레이닝하고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컨셉 하에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주고받고 운영할 수 있는 파이어 서버도 기획을 하였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국가 과제는 이지스라고 응급의료 AI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개 병원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만들고 있습니다. 파이썬이요. 네, 괴로우시죠? 그, 어, 네. 그 원내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외부도 그렇지, 미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요만한 아예 그냥 뭐 스틱 PC 수준의 PC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망분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각 병원에서 의료기관이라면 다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망분리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따라야 되고요. 망분리로 인해서 병원이 많이 보호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는데요. 이 중에 그 파이썬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 그 병원 안에 그런 리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일종의 미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파이썬 자체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파이썬에 떨어야 될 디펜던시들 이런 파일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집에서 인터넷망에서 자유롭게 쓰듯이 특히나 오픈소스 R 등을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지금도 사실은 구축 중에 있는데 망블리 환경에서도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중에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도 읽어드리면 오픈소스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 성능이 다소 아쉽지만 파인 튜닝을 통해서 알고리즘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 아니면 MS 등에서 들어간 카팔 내와 같은 시스템 파일을 통해서 인테그레이션 기능이 좋습니다. 박형주 선생님,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시 감사합니다. 네, 네, 박형주 선생님 잘 알아서 네. 그 어, 가장 뭐 둘 다 가능합니다. 아마 둘 다 나중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사면 내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택시를 안 탈 일이 없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지금 다 굉장히 초기 과정이라서 이게 맞냐 어느 게 좋으냐 다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도 계속 어려워질 문제는 코파일럿 등의 이제 시스템이 상당 부분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는데 병원에서 그런 클라우드에 환자에 대한 민감 정보를 그걸 다 비식별을 할 그런 결을 없이 실시간으로 뭔가 지금 실시간성 서비스들이 문제거든요.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앞으로도 상당 부분 계속 될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라도 초반에는 아마 많이 온프렘에서 아마 스몰 스케일 아까 말씀하신 오픈 소스를 가지고 파인 튜닝하고 뭐 능력이 된다면 좀 더 좀 도메인 트레이닝 좀 더 해서 쓰는 게 한 가지 방향일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100% 앞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알고리즘을 주고받는 어떤 파이어 서버가 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어 서비스가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도 없지만 돈을 가지고 가더라도 지금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 네. 그 다음에 이강성 선생님께서
친화적 수술 동의서 맞춤형 응답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설명 시간이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지요? LLM과 보이스 챗봇을 통한 솔루션 출시는 시장성이 떨어져도 환자 서비스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서비스 쪽에 질문을 더 주셨는데요. 음, 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의료진이 앞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의료진의 시간을 감소시킬 때까지는 최소한 저희가 쓸만한 시스템이 병원 안에서 그냥 파일럿 수준이 아니라 쓸만한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의 행동 프로테커리 비헤이비어가 양식이 변할 때까지는 짧게는 6개월 이상, 길게는 거의 1년 이상이 걸려야지 저희가 하는 행태가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것에 대한 저희가 신뢰도도 있고요. 최소한의 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성숙에 대한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 전에서도 환자가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수준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면 코스트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effectiveness 혹은 거기에 대한 퀄리티는 더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이 내용은 충분히 AI가 할 거니 앞에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맞추어 행동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한국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부분 최적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라서 모든 개개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미니멀 시간을 통해서 맥시멈 효과를 누리고 그걸 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더 줄이는 데는 아마 소프트웨어가 그거 쫓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성 측면은 제가 시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뭔가 코스트가 줄이는 게 있어야지 병원이나 아니면 의료진 입장에서, 이거 돈 주고도 써도요, 제가 이거 하면은 예컨대 10명 볼 수 있는 걸 12명한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저희가 이거 쓸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퀄리티보다는 아까 말한 코스트 부분이 이제 이런 시장성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이스 챗봇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고요. 반대로 병원에서 운영 자동화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앞에 들어가는 의료진 말고 뒤에서 운영을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코스트가 공수로 금방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금방은 안 나도 비교적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주요 타겟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 오늘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고요. 저, 이수정 선생님 다음 주 강의 그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저와 같이 저는 좀 이렇게 오버롤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AI, 그중에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수술장 그런 동영상을 활용해서 AI를 만들고 하셨던 선생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공유 중지를 하게 됐거든요. 공유 중지 했는데, 혹시 안 뜨나요? 잠시만요. 제가 얼른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느닷없이 부탁해서. 네, 지금 화면 공유 보이시죠? 오남기 교수님이 다음 주 이 시간에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수술실에서 AI 랩까지 라고 하는 저는 서전을 항상 믿습니다. 저는 이제 피지션인데요. 서전은 디테일이 정말 항상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한 얘기 강의도 잘해주셔서 할 예정이니까요. 꼭 시간 내서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드백 많이 주세요. 저희가 피드백 주신다고 그 무슨 유튜브처럼 비용이 쌓이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거 1년 동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 의견 받아서 최대한 반영을 저희가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은 디지털 헬스학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융합의관 주관하고 있고, 그 공동 주체로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웨이크 세미나 2주차 강의.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잘 마치겠습니다.